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 KTV 뉴스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25%의 상호 관세를 물리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시간 만에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총력 대응을 천명했습니다. 사상 최악의 재난들 속에 자신을 돌보지 않고 헌신한 사람들의 이 선행, 용기 있는 행동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산불 화마를 뚫고 노인들을 구한 외국인에게 장기 거주 자격을 주기로 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만든 위대한 발명품들이 발명의 날 60주년에 명예특허를 받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은 K조선의 토대이자 상징으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정호김 전 국회의원, 임종윤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결국 트럼프 대통령, 그런데 예상을 뛰어넘는 25%의 상호 관세를 우리나라에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일본, 유럽연합보다는 높고 아시아권 국가들보다는 나은데 이걸 좋아해야 할지 지금 갈피를 못 잡겠습니다. 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기준을 먼저 봐야 됩니다. 이게 왜 우리한테 불리한 거냐 아니냐 판단이 뭔가 그 준거가 필요한데요. 일단 이번에 상호관세 부과의 기준은 첫 번째는 관세, 비관세 장벽을 얘네들이 얼마나 우리한테 부과하니라는 거. 두 번째는 대미무역 흑자를 얘네가 얼마나 많이 내니라는 거. 세 번째가 미국과의 동맹 수준 뭐 이렇게 좀 표현할 수가 있고요. 자, 지금 그래프에 나오지만 숫자가 아주 다르죠. 차이가 커요. 예, 마지막에가 이제 이번 관세 부과가 결국은 중국에 얼마나 타격을 줄 수 있는 것이냐 크게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우리가 일본보다도 좀 높고 그렇죠. EU보다도 높고. 특징을 보시면 일본보다 높죠. EU보다는 당연히 더 높고요. 영국보다는 뭐 2배가 넘습니다. 왼쪽을 보시면 베트남이 우리보다 훨씬 높죠. 46%, 중국이 34% 이렇게 됩니다. 인도도 26%, 대만 30%. 이게 딱 보면은요. 특히 이제 베트남하고 중국 이쪽이 많은 거는 베트남이라든가 이런 동남아 국가들의 관세율이 40% 넘는 데들이 많은데 그 이유는 중국의 우회 수출로를 막겠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뭐 중국이야 34%가 된 거는 지금 현재 10% 플러스 10%, 20%가 부과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합치면 54%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낮지는 않습니다. 네. 대만도 사실은 대만 너네가 우리 동맹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만 해도 베트남전 이런 거 보면 혈맹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한국전쟁도 포함하고 그러면. 대만은 좀 그런 게 별로 없기 때문에 32%가 넘는 그런 부과를 좀 받고 있는 거고 인도를 26%로 한 거는 소위 말하는 아태, 인도 태평양 이 외교안보 전략의 핵심 국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봐줬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럼 반면에 왜 일본이나 영국, 유럽연합도 우리가 세냐? 그거는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동맹의 어떤 서열로 봤을 때 우리가 밀린다라고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준이 있긴 합니다만 우리가 좀 불리한 거는요. 결국은 미국 마음대로라 이거는 사실은 정말 명확하게 해석을 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의 마음대로 결정이 된 거라고 봐야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도중 이거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한 거예요. 우리 시간 새벽이었습니다. 미국과 다른 나라들의 관세를 비교한 도표, 이 차트를 꺼내들고 일일이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이번 상호 관세는 이 할인된 것이다, 깎아준 것이다는 말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The tariffs will be not a full reciprocal. I could have done that, yes, but it would have been tough for a lot of countries who didn't want to do that. I'd like to see the chart if you have it. You know, you think of European Union, very friendly. They rip us off. It's so sad to see. It's so pathetic. 39%, we're going to charge them 20%, so we're charging them essentially half. 네, 뭐 자료를 다 준비해가지고 일일이 뭐 pathetic, 그러니까 뭐 봐준 거다, 안 됐다, 뭐 이런 말까지 했어요. 자, 당초 우리가 많게 잡았던 게 한 20%였는데 이보다 5%포인트가 더 많게 나왔습니다. 자, 이게 비관세 장벽이 높기 때문이라고 말한 거죠? 그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이거든요.
비관세 장벽이 우리가 50%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25%를 적용한 거는 할인된 수치다.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에서는 10% 더해서 35%까지 부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금 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5%가 다가 아니라는 거는요? 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의 이런 행태를 보면은 철저하게 그 미국의 소위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민을 의식한 조처이기 때문에 이런 관세에 대해서 트럼프가 생각을 바꾸려면은 미국 사람들이 피부로 관세 장벽이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를 느낄 때까지 지금 기다려야 될 상황이라는 것이고요. 사실 그 1차 대전에서 2차 대전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실제로 전쟁의 요인이 되었던 것이 무엇이냐 할 때 많은 전문가들이 인근 궁핍화 정책이다. 즉 관세 장벽으로 메가 나인 네이버 펄러시라 해갖고 자기 나라의 무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장벽을 함으로써 이웃 국가를 궁핍하게 함으로써 이게 전쟁으로 치달았다라는 네. 거는 아주 기본적인 논리이고 기본적인 지식 수준인데 지금 미국 대통령의 이러한 행태가 어떤 파국적 결과를 맺을지에 대해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자, 1, 2차 대전 때의 그 논리까지 끌어왔다. 지금 정 의원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시간입니다. 3일 새벽 5시에 아까 말씀드린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이 발표를 하면서 가시돋친 말들을 많이 했어요. 아까 그 자막에도 트럼프 대통령 그 싱크가 나올 때 그 자막에도 잠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갈취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미국의 납세자들이 한 50년 이상 이렇게 갈취를 당해왔다. 사실 저런 표현을 대통령이 쓰는 게 참 적절한 표현은 아닌데 저런 표현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쉽게 쓰죠. 이런 말들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 밑에 미국을 앞에 둘 것이다. 그래서 해방의 날 뭐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이날을 미국인 해방의 날이라고 그런 그랬어요. 표현도 하잖아요. 특히 이제 한국과 일본 비금전적 제한이 최악이다. 저 비금전적 제한이라는 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비관세 장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한국 자동차 80% 한국 생산이다. 저 얘기는 이제 뭐냐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콕 집어서 이제 두 가지 한국 관련돼서 특히 일본 관련해서 두 가지를 한 게 자동차하고 농산물입니다. 사실 이 두 부분이 이제 한국과 일본이 가장 또 예민한 부분이기도 한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작년에 우리가 한 178만 대 정도 수출했는데 그 중에 100만 대 정도가 국내에서 만들어 수출을 한 거거든요. 나머지는 이제 미국하고 멕시코에서 만들어 수출한 거고. 근데 이렇게 만들어 수출하는데 작년에 한국에서 판매된 미국의 자동차는 테슬라 2종을 포함해서 4만 대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네.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40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열이 받을 수도 있는 내용은 분명합니다. 근데 GM, 포드 뭐 이런 나들이 이런 회사의 차들이 한국과 일본에 잘 안 팔린다는 건 이제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왜 안 팔리는지에 대한 얘기는 안 해요. 네. 안 팔린다는 얘기만 하는 거죠. 그냥 무조건 사라. 쌀 같은 경우 이 트럼프 일기 때 이미 우리가 한번 세게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후에 이제 협의를 거쳐서 2021년도에 513% 관세를 부과한 걸 확정이 됐습니다. 이건 미국과 합의한 내용입니다. 미국하고 여러 나라가 있는데. 근데 그 중에 이제 일부만 이제 TRQ라고 해서 이 저율 할당 관세라는 걸 통해서 일부 분량을 마치 쿼터제처럼 일정 분량에 대해서는 5%만 부과하는 걸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다 풀라는 얘기겠죠. 미국의 결국 요구는. 그러니까 500% 이상 때릴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빨리 풀어라. 그리고 수입 쿼터도 늘려라. 이게 이제 미국의 입장이라고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표로 한미 FTA는 사실상 이제 휴지 쪽이 된 것과 네. 마찬가지라는 전문가들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 계속 더 공격을 받게 됐죠. 예, 앞서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많이 한국에서 미국에 수출하는데 자기네들 차는 한국에서 안 팔린다는 이게 이제 관점인 건데, 문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도대체 왜 이렇게 안 팔리는지에 대한 얘기를 본인들도 알 거란 말입니다. 그럼 그 부분을 바꿔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안 바꿔준다는 얘기거든요. 작년에 한국에서 팔린 차 83%가 한국 국산 차다. 17%만 수입차다. 한국 시장만 놓고 보면 이런 건데, 그러면 한국 소비자들이 미국산 차가 한국산 차보다 더 좋으면 왜 안 사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안 산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백악관이 자꾸 이 부분을 비관세 장벽이다, 비관세 장벽이다 좀 언급을 하는 건데요. 비관세 장벽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비관세 장벽이 정부나 기관이 아니라 한국 소비자들이라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 정부로서도 압박을 해도 한국 정부가 이렇게 저렇게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미국 사람들이 좀 미국 정부 좀 이해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자유무역의 시대는 종언을 고했다고 봐야 합니다. 중국 등은 이미 미국과의 무역 전쟁을 선포했고
사실 지금 돌입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로서도 걱정이 매우 크죠. 근데 지금 중국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미국과 굉장히라는 표현도 무색할 정도로 우호적인 캐나다라든지 멕시코도 지금 건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파장이 굉장히 클 수가 있고요. 특히 한미 FTA 이미 말씀하셨듯이 이제 이거는 휴지 조각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본다면 트럼프는 일기 때와 전혀 생각이 달라진 게 없다. 일기 때 사실은 이거를 폐기하려고 그랬는데 그 관계 장관이나 핵심 참모들이 결제 서류에서 몰래 빼냈다는 거 아니에요. 결제를 안 하게 하기 위해서. 그때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 그때만 하더라도 트럼프에 대해서 이건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어른들인데 지금은 완전히 일방적으로 트럼프와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한미 FTA는 사문화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국제 통상 질서라는 것이 자유무역이라는 게 사문화됐다라는 거는 사실 트럼프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시원할지 모르지만 미국 주도의 세계 경제 질서가 재편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 같이 무역으로 먹고 살 뿐만 아니라 대미 수출에 있어서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나라는 전략을 이중고에서 새로 타파해 나갈 수 있는 전략을 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관세와 관련해서 발표한 지 1시간 만에 우리가 대책회의를 열었다라는데 그렇죠. 사실은 그 트럼프의 발언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이미 준비하고 있다가 시작해도 이미 늦은 겁니다. 근데 회의를 열었다는 것이 좀 늦었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들립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가 나온 지 1시간 만에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했죠. 예, 오늘 5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에서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6시 정도 좀 넘었겠죠, 이제. 근데 저도 좀 전적으로 정의원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 게 글쎄요, 이게 긴급 대책회의를 이미 진행을 하고 있다가 발표를 같이 그 자리에서 같이 듣고 뭔가 협의를 하는 게 순서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 좀 듭니다. 그러니까 좀 뭐랄까 이번에 그 대응 과정에서도 보면 좀 뭐랄까 좀 적극성이 좀 떨어진다고 그럴까요? 아무리 뭐 그 실무자 수준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참 일국의 장관인데 이번에 가서 안덕근 장관이 미리 가가지고 여러 가지 협의를 했다고 얘기 나왔습니다만 전혀 좀 통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만큼 협상력도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회의를 하긴 했는데 사실 회의도 격상을 시키긴 했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복귀하면서 긴급 경제안보 전략 TF회의로 기존에 있는 대외 경제 현안 간담회를 격상을 시키긴 했는데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과연 여기서 뭘 어떻게 어떤 훌륭 뭐 대단한 결과를 나올 것이냐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밖에 없고요. 당연하죠. 저 한덕수 총리가 오늘 대행이 얘기를 했던 것도 이제 관세 부과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은 뭐 자동차나 이런 업종에 대해서 지원책을 마련하라. 이미 지원이 되고 있었어야죠. 사실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사령탑의 부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뼈아픈 순간이 아닌가 합니다. 가장 많은 상호 관세가 적용된 이 중국 또 EU, 캐나다, 멕시코 합종 연행 뭐 이 사람들이 합주고 싶어 합치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대미 연합전선을 지금 펴서 강력 대응하겠다고 하고 있죠. 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반드시 단호히 반격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중국 사람들 특유의 말투예요. 그다음에 보통 이런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체제일수록 자신들이 말을 하면은 말한 대로 행동해야 된다라는 강박관이 있기 때문에 뭔가를 할 것 같고요. 비단 중국이 아니더라도 그동안 전통적인 동맹이라고 할 수 있는 EU도 지금 건드리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취임식에 초대도 안 하는 그렇죠. 폰데어 그런 라이엔. 상황에서 네. EU는 강력히 보복할 계획이 있다 이랬어요. 비록 EU에 속한 나라들이 지금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미국에 비해서 과거에 비해서 그 영화가 좀 쇠락한 측면이 있지만 있죠. 카드로 보면은 여러 가지 카드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시장, 기술 그러면서 유럽은 통상에 있어서 분명한 카드가 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고요. 특히 캐나다의 신임 총리 카니 같은 경우는 노동자와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멕시코하고 손을 잡아야 되면 잡겠다라는 그러한 그 선언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역이라는 게 미국이 아무리 세계 최강대국이라 해도 상호 의존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압박을 한다 그래서 되는 시대가 더 이상은
아닌데 그럼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지에 대해서 일단 회의는 했으니까 전략이 기존의 전통적 전략은 더 이상은 안 먹힐 것 그렇죠. 같다는 느낌이 네. 듭니다. 자, 뭐 참 큰일은 큰일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보복할 줄 알았어. 그런데 우리는 그 보복에 대한 보복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이미 밝혀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EU의 절반 수준의 관세를 부과받은 영국, 아무래도 좀 반응이 다르네요. 다를 수밖에 없죠. 영국은 기본 관세는 10%만 받았지만 유럽은 거기에 10%를 더해서 20%를 부과를 받은 거니까. 그야말로 더블이니까. 예, 거기에다가 계속 사실 유럽은 그동안에도 계속 보복 관세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뭐 20%가 아니라 25% 정도를 예상했던 분들도 많았는데 20%니까 유럽도 좀 봐줬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건데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은 전혀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납득할 수 없어 이런 입장이 된다라는 거죠. 영국에 말씀하신 대로 이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우리는 감정적이 아니라 차분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사실 그런 부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유럽연합과 같은 유럽 지역이겠지만 유럽연합과 영국은 입장이 좀 다르다라는 거고. 영국은 유럽 연합이 아니니까. 아니지만요. 유럽에 있긴 한데 그렇게 입장이 다르다라는 거고. 이 여기서 과연 영국의 이런 어떤 모습들이 유럽에서 봤을 때 쟤는 왜 저래 이런 식으로 만약에 비춰진다고 그러면 지금 서로 힘을 합쳐야 되는 상황에서 특히 이제 안보적인 측면에서요. 이게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어떤 우려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때도 그랬고요. 영국 왕이 초청하면 대단히 좋아합니다. 돈은 많이 벌었지만 원조국에 대한 그 어떤 그 향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잉글리시를 쓰는 나라에 대한 특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음 주제로 가죠. 미얀마의 강진 정말 심각합니다. 1000km나 떨어진 방콕도 피해가 컸는데요. 고층 빌딩의 구름다리가 무너졌습니다. 이 아찔한 순간에 여길 뛰어넘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게 한국인이네요. 네, 저도 참 놀랐는데요. 이 미얀마 강진으로 태국의 방콕에 52층 건물입니다. 근데 이 구름다리가 붕괴하는데 한국 저기에요. 남편. 지금 뛰어넘었어요. 네. 다시 한번 보면 무너지면서 뛰어넘습니다. 저렇대. 예, 저 사람이에요. 38살 권영준 씨인데요. 본인이 이제 운동을 하러 밖에 나왔다가 이 지진을 느꼈고 또 수영장 물이 막 넘치니까 아이와 아내를 구해야겠다는 일념으로 뒤도 안 돌아보고 무작정 뛰었다라는 그러니까 밑에가 꺼지는데도 제가 그냥 볼 땐 뛴 저거 거예요. 천우 신조이고 저 진정성이 하늘을 감동시킨 것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특히 집에 있는 자기 부인과 아기가 공포에 떨고 있을 것만 생각하고 그래서 구해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국민 남편으로 부각됐다 그러는데 정말 박수 쳐주고 싶습니다. 네. 그 남성 권영준은 약한데 아버지 권영준이 강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또 아내 사랑도 각별했고. 이 권 씨는 태국에서 지금 국민 남편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떠올라 있습니다. 긴박했던 상황을 권 씨로부터 직접 들어보시죠.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냥 바로 행동으로 움직이는 거, 바로 달려가는 거, 바로 앞만 보고 뛰는 거, 그거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아내와 아이가 안전하게 있는 걸 보니까 참, 다행이다, 다행이다 생각이 됐습니다. 네. 선량하고 또 아주 잘생겼군요. 권영준 씨, 한류 스타 못지않은 찬사를 이 태국 국민들로부터 듣고 있다고요? 대한민국 남자들의 이 글로벌 위상을 격상시키는 사례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한국 오빠, 국민 남편, 그리고 이제 댓글도 올라오는 걸 보면 이제 이런 남편을 둔 아내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 뭐 이런 부인이 표현도 나오네요. 나오고. 아기하고. 네. 그리고 이제 또 얘기를 하고 이거는 좀 저도 좀 의미심장하게 들리는 게 드라마 속에서 한국 남자들 많이 봤고 한국 남자들이 잘생기고 뭐 젠틀하고 친절하고 등등 이런 것들 많이 봤을 텐데 그게 드라마 속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현빈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 네. 실제로 있구나 이런 생각을 그런 하나 거죠. 봐요. 저는 그래서 이게 혹시 한국도 이 K 한류에 또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쨌든 참 이게 굉장히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만 저 권영준 씨 한 사람 덕분에 또 한국 사람들 또 한국의 이 인지도가 다 더 좋아지고 올라간 것 같습니다. 네. 자, 하지만 이 지진의 가장 큰 피해 지역
진앙지였던 미얀마 상황 정말 시간이 갈수록 악화일로죠. 지금 지진 사망자 수가 2일 기준으로 2,800명이 넘었는데요. 3,000명이 돼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건 공식적인 숫자고요. 아마 나중에 확인되거나 비공식적인 숫자를 합치면은 훨씬 많을 수밖에 없고요. 이미 골든 타임은 72시간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뭐 예를 든다면 호텔 붕괴 현장에서 거의 나흘째 다가는 시간에 뭐 젊은 남성을 구조했다. 이건 이제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그렇죠. 볼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 교민들이 본인들도 피해를 받았지만은 심각한 피해 지역에 식수 그리고 식량, 담요를 전달하고 있다는 훈훈한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교민분들이 많으세요. 수천 명 단위가 지금 저기 살고 계신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저렇게 나누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지진이 결코 남의 나라 일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기상청에 경고가 예. 나왔죠? 예.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시니까요. 우리나라에서 지진이 전혀 또 없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기상청에서 나온 얘기는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에서도 한반도에서도 3.0 이상의 비교적 중규모 이상의 지진이 연평균 10회 정도 발생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경주 지진 때 같아요. 예,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는 점을 명확하게 좀 얘기를 했고요.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경주 지진 얘기를 하시면 2016년도거든요. 그때 5.8 꽤 여기가 셌습니다. 그때 경주 한동대 네. 벽 무너질 때 얘기입니다. 네. 예. 그래서 그때 피해도 2천여 건이나 있었고 부상자도 20여 명 정도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듬해 좀 지진이 또 컸죠, 포항. 그때 규모 5.4였는데 그때 피해는 경주 때보다 더 컸던 것으로 네. 좀 전해졌고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내진 설계가 아직 좀 완전히 완벽하지 않은 상태라 이런 부분에서 혹시 큰 지진이 오면 사상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돼 이런 우려도 좀 함께 기상청에서는 좀 걱정을 했습니다. 네. 자, 미얀마에서 지진에 허무하게 무너진 빌딩 흔들리다가 폭삭 가라앉는 거 아시죠? 그것이 중국 기업이 짓던 것이었습니다. 일본에 비해서는 내진 설계가 아직은 좀 뒤지는 우리나라에도 위험한 곳들 아주 많죠? 우리나라가 이제 그동안에는 지진으로부터 참 안전하다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지진 내진 설계가 된 건물들이 88년부터는 내진 설계를 의무화했지만 네. 그 전에 지어진 건물에 소급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지금 만약에 지진이 생긴다면이라는 가정법적으로 본다면은 굉장히 긴장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컨대 서울에서 규모 6.5 이상의 지진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수십만 명이 사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전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규모가 이제 7.0으로 넘어간다면은 수백만 명 그리고 수천조 원의 손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금 내진 확보 건축물 비율이 전체의 17.3%라고 하니까 굉장히 수치가 낮은 것은 알 수가 있고요. 1988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은 상당히 위험하다. 그렇게 보면은 이제 특히 아파트 같은 거 생각이 나잖아요. 그렇죠. 88년 전에 지은 거 많아요. 네, 재건축, 재개발에 돌입하지 않은 88년 이전에 건축된 건물에 대해서는 상당히 위기감이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 건물이 1988년 서울올림픽 이전에 지어진 거라면 한 번씩 뭐 지금 와서 어찌 할 수는 없습니다만 재건축을 하거나 아니면 항상 경계심을 늦추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공공 건물들은 좀 나은 거죠? 예, 공공 건물들은 어느 정도 규모, 예를 들어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정도 되는 건물들은 내진 특등급에 해당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내진 설계를 특별히 좀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자체, 청사, 공관 그렇죠. 이런 곳. 병원 뭐 이런 데가 되겠고요. 소방서, 뭐 발전소.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지금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 이런 방송국 시설도 이렇게 내진 특등급에 해당이 돼서 기본적인 내진 설계들이 다 돼 있는 데인데요. 근데 내진 설계가 보통 진도 한 6에서 6.5 정도 지진에 버티는 수준이라고는 하는데 이것도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1988년 이후니까 그 전에는 이 어떤 통계에 해당이 좀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거고 현재 2023년 현재 내진율이 78% 정도인데 일본이 87% 우리보다 한 10%포인트 가까이 더 높죠. 물론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 나라긴 한데 우리도 좀 더 서둘러서 이 내진 설계 또 내진율을 높여야 된다는 지적이 그래서 좀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집값 때문에 안 하는 재건축도 있고 맞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 재난 상황도 고려를 저는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야말로 역사상 최악이었던 산불
이 수습이 돼서 다행인데 그 산불의 험한을 뚫고 할머니들을 업어서 구조한 외국인 청년 아주 칭찬을 받고 있죠. 네, 인도네시아의 수기안토라는 청년인데요. 그 개가 많이 나오는 영덕의 선원으로 지금 살고 영덕계, 네.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불이 나니까는 그 마을 주민들을 깨우면서 거기 비탈길이라 그러는데 거기를 오르내리면서 많은 어르신들을 구해서 지금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할머니들은 그게 300m 없고 나 된다고요? 네, 방파제가 300m 거리인데 거기를 왔다 갔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 불길이 바로 바다 앞에까지 번져 있는 상황에서 그런 위험스러운 상황에서 어르신들을 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그 사열을 다했죠. 그래서 아마 장기 체류 자격을 이제 주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저런 의인은 또 선량하고 선행을 했으니까 장관이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네. 좀 알아보죠. 법무부가 이 특별 체류 자격 부여 그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요? 예, 왜냐하면 이 수기안토 씨가 지금 8년 됐거든요. 취업비자 받은 지 이제 한 3년 정도 남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장기적으로 더 오랫동안 거주할 수 있는 말씀하신 대로 법무부에서 특별 그런 비자. 이게 이제 F2라고 장기 거주 비자인데요. 법무부에서 법무부 장관이 판단할 때 이 사람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충분히 훌륭한 일을 했을 경우에는 특별 자격을 이렇게 부여를 할 수 있게 돼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거를 수기안토 씨한테 제공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잘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이렇게 특별 기여를 한 외국인에게 법무부 장관은 재량으로 그걸 할 수 있다면서요? 예,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이런 식으로 정부가 특별 조치긴 하지만 선례를 만들어주면 이거를 또 국내에 들어와 있는 수십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다 보지 않습니까? 그런 효과까지도 충분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지난달 전남 영암에서는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가파른 절벽에서 한 노인이 올라가 계셨는데 이걸 보고 경찰관이 극적으로 구해냈어요. 당시 영상 보겠습니다. 치매 노인분이 어쩌다가 저렇게 높은 곳까지 올라가셨을까요? 저도 사실은 영상으로 보기 전에는 저렇게 가파른 데 매달려 계실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거의 뭐 8, 90도 절벽인데. 예. 사실 그래서 이제 헬기가 내리질 못해가지고 저렇게 앞서 보신 것처럼 경찰관이 올라가서 이제 구조를 한 건데요. 일단 신고가 접수가 됐는데 3월 19일 날 새벽 4시 신고가 접수가 됐고 신고가 되자마자 이제 경찰하고 소방서에서 이제 같이 공동 대응을 해서 아까 보신 이제 수색기원도 떴고 드론까지 해서 이제 했는데 결국 이제 핸드폰 이 위치 추적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해서 이제 찾아낸 거고요. 이걸 보면 저는 실제 경험이 한 번 있거든요. 아, 그래요? 제가 이제 저 분당 쪽에 살 때였는데 그때 밤에 11시쯤인가 퇴근하는데 그 분당 수서 그 대로입니다. 거기 어떤 할머니가 제 차 앞을 지나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차를 세우고 그 할머니한테 물어봤는데 그 할머니는 자기가 어디서 사시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 적도 한 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치매가 걸린 분들은 본인이 행동하는 걸 인지를 못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분도 아마 왜 자기가 저기 갔는지 본인 스스로 아마 말씀을 못하실 것 같아요. 네. 자, 저 절벽을 올라가서 구해낸 경찰관에게도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 최근 K조선의 모델 또 상징으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거북선의 명예 특허 등록을 위한 심사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도 다시 각광받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 보겠습니다. 세조한 무료 북한세 쇼가 의와 불의의 싸움이지. 한옥선하고 그다음에 이 거북이 등을 합친 일종의 개량 발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나왔다면은 당연히 특허를 받고도 남았을 그렇게 생각되는 우리 선조들의 위대한 발명품들에게 명예나마 이 특허를 주는 방안 지금 추진이 되고 있죠? 예, 추진이 돼서 15개 우리 이제 선조분들, 우리 조상들의 혁혁한 이 발명품들이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물론 더 많을 텐데 이제 개수는 아무래도 이제 한정이 되니까 그래서 15개인데 앞서 이제 거북선도 보셨지만 거북선이 들어가고요. 치국이, 신기전, 대동여지도, 해시계도 들어가고 석빙고도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선정된 이 우수 발명품들은 이제 이게 명세서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거에 필요한 뭐 기술이나 특징 이런 부분들은 설명서 이게 명세서로 좀 만들어지고요. 특허 출원도 되고 전문가들의 자문도 거쳐서 그야말로 이제 명예긴 하지만 특허로서 이제 공식적인 어떤 위치가 좀 됐습니다. 네, 이 15개가 다 그냥 그대로 선정되는 것도 아니라고 해요. 그렇죠. 이제 또 과정을 좀 거칠 건데요.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이제 과연 이제 어떤 것들을 단순히 이제 국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계신 분들만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만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결국 이게 이제 글로벌하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예전에 큰 기술을 갖고 있는지를 선전할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게 중요한 또 재료가 될 거거든요. 그런 것까지 아마 다 감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말씀드린 대로 이 심사 대상이 15개 다 이해되는 것들이에요. 그렇지만 선정 절차라는 게 있죠. 네, 이제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예를 든다면은 신규성, 그 시대 이전에는 있었나 없었나. 그러니까 새 거였느냐? 네, 그 다음에 진보성, 기술적으로 진전된 그런 작품이었나. 그 다음에 산업상 이것이 현재의 관점에서 실제 적용 가능한가 이런 네. 걸 보고요. 5월 초까지는 늦어도 심사 결과를 발표를 해갖고 명예 특허증을 수여하게 됩니다. 근데 이 명예 특허라고 하는 거는 출원인, 특허권, 로열티가 없이 그냥 역사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고요. 5월 19일 발명의 날 기념식에서 특별 전시관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명예예요. 명예지만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긴다. 그런 행사입니다. 자, 이 명예 특허 출원 행사 60주년이 되는 발명의 날을 위해서 기획된 겁니다. 발명의 날은 이 세종대왕의 발명품과 직접 관련이 있죠? 치국이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왜냐하면 앞서 이제 15개, 물론 최종적으로 다 선정된 건 아니지만 15개가 뭐 다 선정된다고 치더라도 이 15개 중에서 뭔가 이제 가장 뭔가 객관적인 어떤 근거 뭐 이런 것들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럴 법해라는 어떤 발명품을 좀 해야 되는데 이 치국이가 된 이유가 치국이는 언제 만들었는지 공식적인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왕조실록에 나오니까 예, 반포일이 있어요. 예, 1441년 5월 19일인데요. 앞서 말씀하신 발명의 날이 5월 19일인 것도 바로 여기서 이제 따온 거고요. 발명의 날이 이제 제정된 게 1950년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이런 걸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1957년부터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그때 당시에도 의미를 부여할 게 필요한데 그런 객관적인 데이터를 역사를 갖고 있는 게 결국 치국이었다. 그래서 잠깐 또 멈추죠. 멈추기도 했었는데요. 뭐 다른 날과 상공의 날이라는 날과 이제 겹쳐서 그랬는데 다시 1982년 이후에 부활이 돼서 지금까지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제1회 발명의 날 무려 1957년이었는데 저희 KTV는 그 영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제1회 발명의 날을 기념하는 식전이 5월 20일 상공문교 내무의 3부 공동주최로 중앙청 광장에서 성대히 거행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거행된 이 발명의 날은 세계 최초의 치국이를 발명한 단기 3774년 5월 19일을 기념해서 국민들의 과학의식을 북돋기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네, 저 시절 노인분들 아직도 단기라는 말을 쓰시죠. 단기, 저기도 단기란 말이 나옵니다. 단군 왕검이 나라를 세우신 날. 자, 발명의 날을 지정할 때 여러 후보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강수량제는 특호기가 선정된 이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발명품을 가지고 할 거냐, 상징적인 어떤 그런 발명품을 할 거냐에 대한 얘기가 많았는데 앞서 이제 이번에 15개 선정된 것도 보면 앙부일기, 거중기, 치국이, 온돌, 신기전, 뭐 자경루, 뭐 대동여지도, 뭐 비격진천의 거북선 이런 거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치국이가 된 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확한 우리 실록에 날짜가 있었다라는 다른 거고요. 거는 잘 몰라요, 네. 솔직히. 그리고 또 하나가
이거를 누가 만들었는지라는 부분에 대한 게 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당시 문종, 그 세종대왕의 장남이죠. 장남이죠. 네. 그다음에 세종대왕 본인, 그다음에 장영실 이런 분들이 이제 합작을 해서 만들었다는 기록도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무엇보다 이게 세계 최초라는 걸 공식적으로 인증을 서양보다 굉장히 빨랐네요. 지금 기록으로 보면은 서양의 첫 우량계가 1662년이니까 그보다 한 200년 이상 빠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제 가만히 돼서 발명의 날의 상징적인 어떤 발명품으로 치우기가 이제 이렇게 결정이 됐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 15개 후보들 중에 하나가 바로 거북선입니다. 그런데 이 거북선은 더 영광스러운 평가를 해외에서 받습니다. 세계 7대 명품 군함으로, 이거 외국인이 선정한 거죠? 네, 미국의 해군 연구소가 주최를 해가지고 전문가라든지 또는 관심이 있는 26,000명을 대상으로 해갖고선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세계 7대 명품 군함이 무엇이냐. 근데 여기 지금 거북선이 포함이 됐는데요. 여기 7대 그 명품 군함에 포함된 그 배들을 보니까 전부 미국, 영국, 독일, 그다음에 우리 거북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시아에서는 유일합니다. 유일할 뿐만 아니라 저 거북선이 가장 오래된 군함입니다. 예를 든다면은 1등을 했다라고 하는 미국의 그 컨스티튜션이라고 하는 건 19세기에 만들어진 그렇죠. 거거든요. 그다음에 영국의 그 HMS 드레드노트라는 건 20세기 초라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독일의 그 SMS 엠덴이라는 건 1차 대전.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뭐 미국의 항공모함, 그다음에 아이오와급 현대 전함, 것들이죠. 그다음에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거북선에 대해서 전문가들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당시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침략을 막는, 그러면서 거북선의 모양에 대해서도 상세히 기술하고 있어요. 예를 든다면 덮개가 볼록하다든지 또는 뾰족한 그 거북 등껍질과 같이 돼 있어서 침략이 불가하다든지. 그러니까 우리로서도 자긍심을 가질 만한 명품 군함입니다. 네. 미국 해군연구소라는 권위 있는 기관이 그야말로 수백 년 전 작품으로서는 유일하게, 아시아권에서도 유일하게 거북선을 포함시켜 준 겁니다. 자, 임진왜란 당시 왜군이 거북선에게 붙였던 별명이 있습니다. 이거 뭐 영화에도 나오죠. 네. 그냥 지나치신 분들 있겠지만 이게 새삼 화제가 되고 있죠. 메쿠라분의 맹인선이라는 거죠. 이게 뭘 보여야지 뭐 방어도 하고 공격을 하죠. 뭐 보이질 않으니까 화살을 쏘든 조총을 쏘든 선원들을 어떻게 뭐 살상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어느새 그냥 네. 돌진의 법은 옆에 와 있다 이거예요. 네. 그리고 또 이게 또 함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거북선이니까 가까이 와서 쏘니 그게 뭐 안 맞을 수가 있나요? 백발백중이죠. 그리고 함포 쏘고 난 다음에 들이받아버리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이순신 영화를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거기서 시원시원하죠. 뭔가 그냥 가슴에 맺혔던 게 풀린 듯한 느낌마저 들 정도고요. 그런 어떤 강력한 성능,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함선 위에 이 쇠침을 박아서 일본 그 해군들이, 일본 군인들이 내려와서 공격을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는. 사람이 그리고 안 보여요. 네. 그러니까 이런 독창성. 그러니까 단순히 모양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독창성, 그다음에 압도적인 그런 무기로 쓰였던 그런 파괴력,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신 그런 7대 글로벌 군함에 당연히 들어갈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뭐 영화적 허구도 좀 있어요. 그렇죠. 거북선이 충돌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 아닙니다. 거북선은 서양 배처럼 충돌하는 배는 아니었어요. 김한민 감독인가가 창작을 위해서 좀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거북선, 조선 정조 임금 때도 기록에 나옵니다. 자, 이순신 장군을 소재로 한 영화에 이 단골로 등장하죠. 그 한 장면 보시겠습니다. 상감의 명을 다시 한번 어긴다면 공의 목숨을 진정코 장담 못하네. 공도 이 싸움이 얼마나 무모한 줄 잘 아실게. 이순신과 와시가 코노테데 특감을 이순신, 모르시네와 고잘못은 만일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말이다. 이순신과絶対 生き残られてありましょう。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 있어옵니다. 네, 광화문 광장 입구에 이순신 장군 동상이 떡 버티고 서 있는 것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인물 1위죠.
네, 3연속 1위라 그러거든요. 이순신 장군이 14%, 2위가 세종대왕인데 10%라 그러고요. 그다음에 3, 4, 5위는 그 우리나라 현대사에 있어서 대통령 박정희,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 순으로 돼 있는데 전부 한 자리 수입니다. 그 정도로 이순신 장군에 대한 민족적 그런 어떤 그 뭐랄까 추앙 이것이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이 조사를 좀 더 보자면 그 뒤에 이제 그 현대 인물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여성보다 남성이 좀 더 좋아한다고 하고 그렇습니다. 자, 이순신 장군은 외국에서도요, 추앙받고 있습니다. 동서양은 물론이고 일본에서도 아주 존경받고 있죠. 예. 각국의 이제 해군 사관학교 또는 이제 해군 뭐 제독들 이런 사람들 중에서 이순신 장군을 정말 존경하는 인물로서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영국의 해군 제독인 조지 알렉산더 발라드 같은 경우는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었던 그런 완벽한 지휘관에 이렇게 찬사를 자신의 책에서 밝혔었고요. 그다음에 아마 9번까지 예. 그다음에 니미츠 제독이라고 태평양전 때 일본 해군을 물리쳤던 유명한 제독이 있죠. 그 양반도 이순신 장군을 직접 언급하면서 정말 이제 찬사를 아끼지 않았고 중국의 역사학자도 이순신에 대한 책을 냈는데 그 자리에서 심지어 이제 항우, 제갈공명, 손자, 관우보다 이순신 장군이 더 훌륭하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 참 중국 사람들 한국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건 정말 극히 드물 텐데 그런 표현을 했고 심지어는 태평양전 때 일본의 제독이었던 도고 이 장군 역시 제독 역시 나는 이순신 장군의 신발끈을 맬 자격도 없다. 극찬이죠.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네, 바로 저 얘기. 이런 이순신 장군도 우리나라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이 충남 아산의 생가와 묘역을 성역화하기 전에는 거의 잊혀진 존재였습니다. 주일 한국 대사가 일본군 장성 모임에 가서 저 도고의 얘기를 듣고 보고했다고 해요. 그래서 재조명되기 시작한 거라고 전해집니다. 자, 이 거북선 외국 정상이나 귀빈들에게 주는 단골 선물이죠. 네, 사실 이제 그만큼 거북선이 전 세계 7대 명품 군함으로 인정될 정도로 잘 알려져 있고 또 우리가 한민족 그러면 항상 외적의 침탈을 받은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그 피해자 컴플렉스가 있는데 적어도 거북선 이순신 장군이야말로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민족의 자긍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신원식 안보실장 같은 경우도 호주 부총리의 거북선을 이제 모형 선물을 하는가 하면은 이명박 대통령은 폴란드 정상 등 많은 정상들에게 세계 최초의 철갑선이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금제 거북선을 선물하기도 했고요. 우리나라에서 그 테러를 받은 리퍼트 대사 이분도 거북선을 선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굴의 의지로 시련을 극복한 상징이 바로 이순신 장군이기 때문에 특히 리버트 대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영화 중에 명량이 최고다 할 정도로 우리 한민족의 자긍심을 환기시키는 대표적인 장군이 이순신 장군이요. 그 상징물이 거북선입니다. 네. 자, K조선의 양대 축 가운데 하나가 됐죠. HD 현대중공업은 중요한 고객들에게 이 거북선 모형을 선물하고 있다고 하죠. 이게 아까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이순신 장군을 이제 위상을 이렇게 끌어올렸던 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도 박정희 대통령이 시작을 합니다. 1971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당시에 이제 현대 정주영 고인이죠 명예회장한테 조선소 지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선소를 지는데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영국을 찾아가서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을 해주나요? 아무것도 없는 네. 사람한테. 그래서 그때 이 정주영 고인이 찾아간 사람이 당시 선박 컨설턴트 회사였는데 이분한테 갔을 때 500원짜리 그 당시 지폐 뒷면에 이제 거북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 양반한테 보여주면서 이게 세계 최초의 철갑선이야. 한국 사람들이 이걸 만드는 나라야.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또 할 테니 우리를 믿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저력을 믿고 지금은 우리가 좀 돈이 없고 가난하지만 우리를 믿고 돈을 좀 빌려줘. 그럴 때 도와줘.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자금을 조달을 받을 수 있어서 결국은 이제 현대중공업을 좀 지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HD 현대그룹의 모태 어떤 상징과 같은 그 출발점이 바로 어떻게 보면 이제 거북선이다. 좀 비약하면 그렇게도 볼 수 있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정주영 창업주가 만든 현대조선소 단숨이라고 할까요?
9년 만에 세계 정상 조선소가 되죠. 네, 1972년 울산 미포만의 백사장에서 이제 기공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계 1위 기업이 된 해가 1983년. 그러니까는 조선소 기공식을 가진 지 11년 만에 세계 그러네요. 최고가 되었습니다. 11년. 거짓말 같은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1962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경공업, 그다음에 67년에 어떤 그 중공업의 기틀을 마련하면서 72년 제3차 개발에서 중공업 과학기술 육성을 내걸면서 조선강국 해양강국이 된 그 신화 창조의 산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면면이 이어진 이순신 장군과 거북선의 전통 덕분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정호김 전 의원, 임종윤 평론가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결국 우리 우려하던 일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IMF 위기를 능가할지도 모르는 경제 위기에 맞서려면 그 무엇보다 정부와 정치권, 국민들의 단합이 절실합니다. 정신 단단히 차려야 합니다. 내일 오후 1시에 뵙지요. 고맙습니다.